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G바이오텍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그, 9시가 돼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아마 지금 밖에 보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차도 빌리시고 귀가하시는데 좀 쉽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하 13도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원장님들 다 건강,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2년도가, 이제 한, 이제 한 2주 조금 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아마 연말 연시 모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또 정리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동안 그 배채널 올해도 많은 또 세미나도 있었고, 특별히 배톨로지 그 인공지능 방사선 판독 서비스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은 원장님들께 이제 만나 뵙고 소개도 해드리고 했던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참석해주신 분들 그 배톨로지 그 인공지능 방사선 판독 서비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고양이 판독 서비스도 같이 시작돼서 할 예정에 있어서요.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고 그 무료 체험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용들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지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그 세미나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대표님의 그 이력을 이렇게 하는데, 치과계 여성 기자 1호를 하셔서, 치과계 기자는 또 다른 기자가 전문으로 있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네, 어, 근데 반려동물 쪽 아닙니다. 사람 쪽, 네. 치과계 여성 기자 1호시면서 치과계 전문지 세미나 리뷰 덴탈 아리랑의 편집국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반려인 정보 사이트 애니멀 닥터의 대표, 동물병원 구인구직 사이트 개원잡의 대표, 그리고 동물병원 전문지죠. 개원 데일리 개원의 발행인으로 현재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2022년 마지막 이렇게 이제 김주현 대표님과 함께 치과계 기자 출신이 바라본 수익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제 2020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다가온 2023년도 이제 한번 또 기대하시면서 맞이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제 김지현 대표님 모시고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개원의 김지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원장님들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지금 무척 떨립니다. 네, 차분히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 채널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어떤 내용을 들려드리면 재미있게 들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치과계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계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쪽 수의계에 와서 또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과계에 있었던 그런 개원가의 저습관 문제라던가 뭐 정책, 제도, 뭐 네트워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수의계에서도 똑같이 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치과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이 났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이제 수의계에서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예측해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저희 그 개원신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데일리 개원하고 개원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 개원잡하고 그다음에 반려인 정보 사이트 애니멀 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과계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세미나 리뷰와 덴탈 아리랑이라는 신문사에서 편집국장까지 지냈고요. 뭐 굳이 의미를 두자면 제가 치과계 여성 1호 기자, 네, 1호 기자 출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문을 벌써 2014년 5월 5일에 저희가 창간을 했어요. 개원 신문을. 벌써 올해로 8년 차를 맡고 있고요. 저희 신문은 지금 올칼라 타블로이드판으로 48년씩 발행을 하고 있고 현재 237호까지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발행 부수를 보면 그 매호 10,000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뭐 동물병원 수가 5,000개인데 어떻게 10,000부를 발행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희가 이제 전국 동물병원에 다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병원에 원장님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4~5부씩 발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전국 학생, 뭐 진료수의사, 원장님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있고, 또 관련 업계, 뭐 대학, 뭐 관련 기관들한테까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창간 8주년을 맞으면서 사실은 창간 계획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기획력이 있었던 기사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시면 라이브 서저리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은 PPT? 네. 화면이 지금 공유가 안 된 거였나요? 네, 공유 안 되시고, 네, 공유 안 되시고 열심히 말씀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네. 네. 이걸로. 다음 장은 이쪽으로 넘기나요? 넘기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진행. 이전 화면을 어떻게 나요? 아. 이게 뒤로 가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 앞으로 가야겠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네. 이거 키를? 네, 네. 아, 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창간을 해서 올해로 벌써 8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기획 기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때 보시면 뭐 사실은 이제 치과계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좀 미리미리 좀 기획에다 담은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기획 보시면 라이브 서저리가 필요해. 뭐 이런 기사는 치과계에서는 이미 라이브 서저리 뭐 이런 실습 강의들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기획을 잡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뭐 웹랩이나 뭐 이런 실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치과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수의계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기획기사 달았었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제가 이제 치과 쪽 얘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좀 치과계랑 수의계를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의대는 전국에 10개 대학이 있고 매년 한 550여 명이 배출이 되고 있죠. 여기 비교해 보면은 치과대는 11개 대학이 있고요. 매년 760여 명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 수나 이 졸업생 수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죠, 현재. 근데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치대 학생들이 매년 100명 정도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외국 치대생들이 거의 최근 10년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치과계에서는 이제 대학이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외국 치대생들의 그 국시 응시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치과 의사 배출이 한 860여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뭐 외국 치대 문제처럼 사실은 이제 수의대도 그 외국 수의대생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뭐 부산 수의대가 신설하는 거,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런 외국 수의대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원수로 보면은 대학이 하나 늘어나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수의계의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거의 다 병원을 오픈하기 때문에 현재 동네 치과의원이 거의 17,000여 개소가 되고요. 여기에 비하면 수의사는 지금 거의 5,000개가 넘었는데, 여기서 한 반려동물 병원만 따지자면 한 4,300개 정도. 이렇게 병원 수만 보면은 동물병원이 치과의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시장 크기도 현재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개원시장에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치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치과가 이제 2000년대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임플란트라는 출식이 새로 생겨나면서 2000년대 거의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임플란트 출식이 보편화되니까 치과들도 이제 뭐 대형화되고 공동 개원하고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뭐 예치과 네트워크, 모아 네트워크, 뭐 아니면 연합으로 해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 시절이 그 치과계의 황금기인데 그 당시 막 대형화가 붐을 이룰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일본 치과는 임상도 우리보다 10년을 앞섰는데 거기는 대형화였다가 최근에는 뭐 소형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엔 10년 후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소형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 될까 했었는데 치과계도 그런 대형화, 그 황금기를 보낼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수가, 덤핑 치과들이 생겨나고 이제 뭐 보철이나 임플란트 등 이제 보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소형화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그 일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치과계도 이제 소형화 길을 가고 있죠. 근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이 수익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공동 개원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네트워크도 생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형화에서 대형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기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10년 주기설, 뭐 이제 일본이 갔던 길을 치과계가 가고 또 치과계가 간 길을 또 수의계가 가고 뭐 이렇게 이제 개원시장 구도가 바뀌다 보니까 뭐 취재하면서도 약간 치과 쪽에 있었던 경험들이 수의 쪽에 기사를 쓸 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흥미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10년 주기설 얘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주기로 봤을 때 그 치과에서 이제 그 저수가가 굉장히 치과에는 치명적인 아주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1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디치과라는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이 치과계의 그 저수가 전쟁을 촉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형화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치과계가 왜 지금 소형화가 되는지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됐는데요. 유디치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김종훈 대표 원장이 이제 조그만 치과를 시작했는데 90년대 이게 이제 뭐 강남도 진출하고 을지로 뭐 서울을 진출하면서 이제 지점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010년 정도 돼서 그때 이제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한 120개 정도가 되는데 이때 유디치과가 어떤 유디치과가 어떤 모토를 달고 나왔냐면은 반값 임플란트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임플란트가 그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님들이 한 개 500만 원 정도 받던 수가가 500 정도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반 개원이들은 뭐 외국산의 경우 뭐 350까지 받았고 뭐 300만 원, 뭐 국산도 한 250, 300만 이렇게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디치과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이제 80만 원 임플란트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 80만 원이면 개원가에 큰 타격을 주는 수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장님들의 이제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들이 이제 유디치과가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전단지를 전국 치과에 배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유디가 우리는 300개까지 지점을 늘리겠다. 그리고 뭐 원장님들 고민하는 대출이니 뭐 이런 뭐 직원 문제니 환자 고민을 다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치과로 들어와라. 우리 치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망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원색적인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치과 의사 그 회원들의 원성이 엄청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때 이제 이런 치과계와 유디치과의 전쟁을 이제 촉발시킨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뭐 사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편집국장으로 있던 당시 그 세미나 리뷰라는 신문에
이 UD 치과가 이제 구인 광고를 냅니다. 네, 이제 솔직히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신문사가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신문이었어요. 그 임플란트 이제 잘라 호황기에. 그래서 매주 90면 이상 페이지가 나왔고 광고도 거의 60페이지가 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연간 광고를 내는 임플란트 업체를 통해서 UD 치과가 그 구인 광고를 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까지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미처 이제 그 내용까지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인쇄물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엔 그게 UD 치과의 구인 광고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치과 의사들이 저희 그 세미나 리뷰 수치 거부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업 치과의사 협회 중앙회부터 서울시 치과의사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이렇게 지부들이 하나씩 결의를 하면서 이제 구독 거부와 이제 수치 거부 운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때 또 때마침 치과계에 그 시협회장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이 회장 선거가 이제 수의계와는 다르게 치과 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회장 후보 1명하고 부회장 3명이 이제 러닝메이트로 해서 후보가 거의 한 기호 3번에서 5번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김세영 회장이 이끄는 3번 후보들이 이 UD를 없애겠다 이런 각오로 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내세우고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세영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감옥을 갈 결심을 하고 UD를 없애겠다 이렇게 강경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외치다 보니까 세미나 리뷰 구독 거부까지 거의 불이 붙은 거죠. 이러면서 이 김세영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회원들의 열망이 이제 이 회장 선거에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UD 치과랑 치과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2011년.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10년 전 얘기죠. 네, 이때부터 이제 양측이 법적 공방,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요. 그래서 UD 같은 경우는 UD 치과 협회를 만들고 치과의사 협회랑 대등한 관계도 아니었지만 그 협회 차원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전면전에 돌입을 하는데 취업은 UD를 계속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UD 치과 대표와 그 네트워크를 이제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 문제가 또 걸리다 보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또 제소가 들어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치과 의사들이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치과계 문제가 사실은 이제 대중들한테도 이제 큰 관심사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200만 원 하던 임플란트가 갑자기 80만 원이 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8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왜 200을 받냐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UD도 자기네는 굉장히 양심적인 치과다. 그리고 지금 200, 300 받는 데는 도둑놈들이다. 이런 컨셉으로 홍보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치과 의사가 이 PD 수첩에 제보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UD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공물이 그 베릴륨이 포함된 발암물질이 포함된 그 재료로 기공물을 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소를 하면서 PD 수첩이 이 UD 치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이제 보도를 하게 돼요. 베릴륨 그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문제도 제기를 했지만 이런 UD 치과 네트워크의 구조까지 모든 걸 다 까발끼고 다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UD 치과가 참 놀라운 것이 이 네트워크는 UD라는 이름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120개 지점이. 그러면서 수익의 거의 50%를 다 UD 본사에 다 50%를 수익을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직영치과제는 이 원장들이 다 월급 의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철저한 인센티브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건 뭐 의사건 위아래가 없는 거죠. 돈을 많이 땡겨오는 사람이 그 병원의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텝이 이렇게 치료를 해라 하면 원장이 그 치료를 해야 되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었던 거죠, 유디치과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치과 의사가 제보를 통해서 PD 수첩에서 다 까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과계 내부 문제에서 이제 대중매체, 여론전으로 이제 파상공세, 그야말로 양측이 이제 난타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이 발암물질 논란으로 인해서 유디치과가 1차적으로 위기를 맞게는 돼요. 이 사진을 보시는 분이 이제 김종훈 원장님, 이쪽 대표이신데, 이제 계속 우리는 아니다 해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뭐 기자회견을 하고 뭐 보도자료를 뿌리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과에서도 여기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유디치과 앞에서 이렇게 치과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조선일보 일면에다 광고를 냅니다. 유디치과를 문제를 다루는. 또 뭐 유디치과 역시 뭐 이제 또 뭐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신문에 이제 일면에다 광고를 내요. 존재하지도 않는 암 공포를 조장한다. 그래서 PD 수첩과 뭐 취업을 고발하고 뭐 이런 서로 피곤한 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디치과가 취업을 이제 공정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를 제소를 했냐면 뭐 이 표에 보시듯이 이제 저희 세미나 리뷰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왜냐면 저희 이제 세미나 리뷰 기자들에 대해서 뭐 취재 거부를 하고 출입 금지시키고 구인 광고된 거를 광고를 못 내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취업에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치과 기자재 업체나 기공사, 그러니까 유디와 거래하는 업체들과 그 기공소에다 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뭐 압력 아닌 압력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통틀어서 이 유디치과가 공정위에 제소를 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공정위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공정위 국정감사에 이 김세영 회장과 또 김종훈 이 유디치과 회장 대표가 나가서 서로 입장을 얘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근데 결론은 여기서 이제 유디가 이기게 됩니다. 공정위가 이제 뭐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렇게 세미나 리뷰에 뭐 광고를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업체들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이다 해서 취업에 이제 과징금 5억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3심까지 가면서 결국 취업은 5억을 내게 됐죠. 그래서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거는 너무 기쁜 일이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우리가 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판 삼아서. 그리고 이제 그죠, 유디치가 업무 방해죄가 된 거죠, 취업은. 그리고 이제 유디치과는 이런 결론이 나니까 또 취업에 또 상대로 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또 30억 손배소를 소송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무슨 뭐 취업 회장, 뭐 부회장, 임원들 뭐 집까지 뭐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유디 역시 뭐 또 검찰 고발이 많이 되니까 또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치과계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게 된 거죠. 이 싸움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적인 공방을 하면서 취업은 나름대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1인 1개소법 개정안이 드디어 이제 12월 그해 2011년 12월에 통과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원래 1인 1개소법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의료인 1인은 뭐 한 개의 의료기관을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원래 있었는데 취업이 여기에 이제 좀 강화된 조항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에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이런 항목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1인 1개소법을 이제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전격 통과를 되면서 6개월 후인 2012년 7월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은 이제 두 번째 라운드는 이제 취업이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1인 1개소법이 통과가 되니까 취업이 이제 유디치과를 이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유디치과를 아예 없애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또 유디치과는 또 가만두질 않았죠. 그래서 이 1인 1개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양쪽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법적 투쟁을 벌여요. 그래서 유디는 또 뭐 이런 이제 헌소도 제기를 했지만 또 이런 1개소법을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급기야는 뭐 어버이 연합이란 단체에서까지 이제 치과의사 협회 앞에 와서 유디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런 시위를 또 벌이게 됩니다. 이런 시위를 벌이게 되고, 이런 이제 취업과 유디의 공방, 뭐 법적인 공방과 이런 싸움이 이제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의 뭐 조선일보니 뭐 이렇게 매일 일간지에 매일 보도가 되고, 이제 뭐 소송에 어디가 졌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슈화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유디랑 치과의사협회도 이제 이용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싸움을 해오면서 이제 유디치과도 결국에는 내부 분열이 오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내부에서 그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김정은 원장님은 강경파였지만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제 우선 일단 내려왔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정환석 원장님이라는 온건파를 대표하는 분이 회장이 됩니다. 근데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도 거의 2년은 못 가고 다시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왜냐면 이 내부에서 이제 이 싸움이 계속 됐었던 거죠.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취업의 이런 그런 법적인 공방이 이제 유디에게도 이제 난관이 된 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유디치과가 제기했던 헌소 제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게 합헌 결정이 납니다. 이제 취업이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합헌 결정이 거의 5년 만에 나요. 그래서 이게 2019년 거의 한 뭐 3년 전이 얼마 전이죠. 그때 이제 드디어 합헌 결정이 되면서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나 이렇게 승리를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의 싸움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합헌 결정이 나면서 치과 의사들은 이제 유디에 이제 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기에.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뭐 무슨 명예훼손 문제부터 이런 고소고발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그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10년 동안 처절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취업 회장이 고문이 돼서, 회장이 끝나고 고문이 돼서도 이렇게 헌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뭐 취업이랑 뭐 서울시 치과의사의 뭐 이런 지부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회원들까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1인 시위에 모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1인 1개소법도 거의 769일자라고 써 있으면 거의 2년 넘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가서 1인 시위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헌이 1인 1개소법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취업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유디를 이제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디치과 대표가 1심은 벌금형이었다가 2심에 가서 이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유디와의 싸움은 뭐 끝이 뭐 유디치과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10년간의 싸움을 통해서 유디라는 그 네트워크, 저수가 덤핑 네트워크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처음에 김조훈 대표는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이어서 지금 기소 유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유디치과가
우야됐고 이제 치과계도 사실은 출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도 얘기들은 많았어요. 이렇게 유디를 죽여서 사실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사실 이렇게 유디와의 전쟁 10년이 이제 막은 내렸지만 사실은 지금 유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 완전 초저가 시대 38만 원을 앞세운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뭐 이런 38만 원 이런 임플란트 뭐 이렇게 하는 병원 치과들이 뭐 네트워크를 해서 뭐 힘을 키우고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치과계는 그야말로 약간 지금 사양길이라는 뭐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만큼 그런 화려한 황금기는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10년 동안 유디치과 이제 저수가 문제로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그 사이에 정부가 이제 수가 개입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제 보철하고 임플란트가 보험화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2016년 얘기인데요. 2016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 보철과 임플란트, 사실은 이 치과가 이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치과 내부에서는 보철마저 보험화가 되면 치과는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원래 옛날부터 다 있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보철은 보험화 할 수 없는 항목이다. 그게 이제 치과의사의 자존심이기도 했고 계속 그걸 고집해 왔지만 결국엔 이제 이런 저수가 시대가 오고 뭐 정부가 이런 제도권에서 이제 수가를 개입하는 움직임이 치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철옹성이었던 보철 그리고 저기 임플란트가 다 보험화가 됩니다. 결국엔 뭐 치과는 백기를 든 셈이죠. 이제 계속 뭐 반대는 해왔었지만 뭐 이게 이제 보철과 임플란트 보험이 65세 이상이긴 하지만 이제 이 보험화로 인해서 어쨌든 수가가 120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됐잖아요. 임플란트 경우. 수가도 떨어지게 됐고 또 자기 부담금은 이제 50% 수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환자 수요도 늘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 65세 이상 인구도 늘어서 사실은 결국엔 이 보철과 임플란트 보험화가 치과계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아니라는 결론을 이제 원장 스스로들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철과 임플란트 보험화를 이제 치과사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이 당시에는 뭐 계속 보험화 물결, 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치과의사들이 뭐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저수가 공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정부의 그 제도권 안에서 보험화를 통해서 저수가 이게 수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비급여 항목이 차라리 그냥 보험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막 이제 인식이 바뀌게 돼요. 치과 의사들도. 그래서 이 현재 그 처음에 임플란트가 보험이 될 때 보험 수가가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50%면 환자들은 60만 원만 내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유디가 80만 원 부르고 뭐 최근에 뭐 38만 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의 수가를 제시해 주는 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치과에서는 지금 이제 보험에 더 열심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치과 의사들 이쪽 의료계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건강보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그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이제 공단하고 그 환산지수라는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협상을 해서 3에서 5% 정도를 이제 그 환산지수를 그 매년 지금 올리고 있죠. 뭐 치역도 그렇고 의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연 증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험수가 120만 원으로 출발했던 것이 현재는 이런 3%, 5% 이런 매년 환산지수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138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매년 5%씩 올라간다고만 해도 어떻게 그 수가로 진료 항목 가격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보험으로 받는 게 이제 진료비가 더 높아진 상황이 된 거죠. 뭐 당연히 이렇게 되면서 환자 수요도 늘고 매출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험화가 된 이후에는 치과 쪽에서 이제 보험 치료를 월천 만들기, 월 1,000만 원 만들 수 있다, 이런 세미나가 또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항목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보험 수가가 이 정도에까지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여기 이제 문재인 케어가 들어가면서 임플란트 보험 수가 자기 부담금이 30%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는 돈이 이제 한 30몇만 원이 되는 거죠. 60만 원에서 3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원가에서 일부 병원들이 38만 원 임플란트 수가를 들고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치과계는 그 38만 원이라는 수가가 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병원 치과들이, 하지만 이거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이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비급여 정부의 이제 제도권 안에 수가 통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험화한 거랑, 또 중요한 사건이 그 비급여 수가 공개를 하면서 작년 9월부터 이 수가 공개를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치과랑 뭐 의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수가 공개, 이제 의원급까지 가는 건 되게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이제 시위도 하고, 최근에 또 이 수가 공개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의료 쪽을 보면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전국 병의원 그 비급여 진료비를 다 이제 병원별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면 그 해당 지역의 어떤 병원에서 내가 치료받고 싶은 그 진료를 얼마를 받는지를 다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평원에 가보시면 동네 의원을 포함해서 거의 6만 5천여 개 병원들이 578개 항목을 진료비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진료 항목인데도 어떤 거는 5만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항목도 있지만, 이게 300만 원대까지 그렇게 격차가 거의 60배까지 나는 병원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수가 공개가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옆동에 있는 치과가 얼만데 저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수가 공개가 어쨌든 의사들의 그 제약을 가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치과 의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1인 시위부터 뭐 법적인 뭐 헌소 제기까지 항상 행동으로 옮겨서 뭐 이게 관철이 못 되더라도 다른 거를 하나를 얻어내죠. 그런 일들을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협회 차원, 또 지부 차원에서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비급여 공개 반대에 대해서는 이제 비급여 공개 저지비대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헌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치과의회 같은 경우는 진료비 공개 헌소를 또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뭐 아까도 뭐 UD 얘기도 드렸지만 그때도 계속 이제 의사들이 가서 1인 시위를 했고, 최근에 이 비급여 이제 의원급까지 확대되면서 이 공개 반대 1인 시위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회원들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 이제 수의계도 뭐 대한수의사회나 뭐 서울시 수의사회 이렇게 중앙회랑 지부의 뭐 임원진이나 이런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회원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이렇게 행동으로 이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수익에도 이제 절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치과계 이런 진료비 고지 문제부터 뭐 이런 저수가 덤핑 문제, 뭐 보호감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지난 10년 정도, 10년 동안 이제 벌어지면서 개헌가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2000년대 10년 동안 되게 호황기를 누렸던 치과가 10년대 뭐 저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1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좀 쇠퇴하고 사양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보험 진료에 매진을 하고 이제 매번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도 이제 정부한테 맨날 이제 수익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법적으로든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뭐 그래도 이들은 계속 저항을 해왔고 이런 저항을 통해서 뭐 보험화라던가 이런 다른 대가를 받고는 있죠. 근데 이제 치과계의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이 이제 저희도 수의사들도 이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올해도 보도한 내용이고 올해 이제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되면서 이제 당장 내년 1월 4일부터 저희 이제 동물병원도 이런 중대 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 비용을 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 진료 행위에 대해서 진료 비용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내년 1월 4일부터는 이 수의사 2명 이상인 곳은 당연히 진료비를 게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후인 그러니까 2024년 1월 4일부터는 수의사 1명 그러니까 모든 동물병원이 다 진료 비용을 게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드디어 의료 쪽이 이제 비급여 수가를 공개하듯이 저희도 이제 수가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사전 게시가 이제 1월부터 진행이 되고 이 진료비 공개를 정부에서 내년 6월부터 공개를 하는 걸로 지금 정책 로드맵상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사실은 이게 지켜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진료비가 안 그래도 비싸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수가, 진료비를 낮추는 병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들이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주변 병원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단체, 대수의 뭐 중앙회, 지부들, 그리고 회원들의 결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를 수의계가 아무도 뭐 그냥 뭐 보도자료 정도 내고 우리는 반대한다 이 정도만 해서는 정부는 이제 콧방귀도 끼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그러니까 치과 쪽, 의과 쪽은 이제 비급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썼지만 결국엔 이 저수가라는 그런 시장 경제 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저수가화 되면서 결국은 보험이란 그걸 정부에서 이제 보험금을 지원받는 그걸 보험화를 택해서 결국에 살아남을 방법을 구한 건데 사실은 이런 상황은 똑같게 가지만 수익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보험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심평원 같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랑 똑같이 진료비를 공개를 해야 되고 수가를 낮춰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의사들의 과제겠죠. 네. 이제 뭐 지금 여기 가격 비교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치과를 비롯해서 의과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변호사 뭐 이런 쪽까지 모든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그 가격 비교 플랫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뭐 동물병원에도 이런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병원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치과 쪽이나 의과 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격 비교 플랫폼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서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에 제공하는 병원들이 되게 이제 대부분이 자기네 진료를 다들 오픈을 하고 있어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에 나만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활개를 치게 되고,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의협, 뭐 변협, 건축협까지 이런 플랫폼 정책 연대를 만들고 이런 플랫폼 확장 저지를 위해서 지금 또 이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강남 언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형외과 진료비 비교 사이트인데 뭐 이쪽은 진짜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건 모두 아시는 사실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두닥은 치과 쪽 그 진료비 비교 사이트예요. 여기도 아마 치과 들어가 보시면 모든 병원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로톡, 최근에 로톡은 변호사 비용과 이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요즘 변협도 이 로톡 때문에 뭐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한테 징계를 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대책, 뭐 이런 저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로톡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최근에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 비교, 결국에 이게 또 이제 저수가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지금 최근 가장 큰 이슈이자 지금 이거 최대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너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치과계에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지금 벌써 이미 시작이 됐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제도권으로 아예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을 거냐, 아니면 제도권을 거부하고, 뭐 이게 거부한다고 가능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 경제 체제에 맡겨서 이 시장 흐름대로 갈 것이냐. 이거는 사실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뭐 단체들하고 이게 회원들이 이제 힘을 합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과 쪽 의료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정부 방침에 이의라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반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들을 다 합니다. 이런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 방침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규제 뭐 이런 압박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뭐 항의하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이런 강경 모드로 해서 뭐 1인씩 필요하다면 1인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좀 참여와 단결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내년에 이제 또 저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1월에 그 대수회장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은 뭐 이게 뭐 회장직들을 서로 뭐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다면은 이제는 이제 이 개원과 특히 동물병원 임상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뭐 정책이라던가 제도, 그리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원가에 일어나는 이런 저수가 문제라던가 경쟁들을 앞두고 이거를 그냥 마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켜봐서는 진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선 힘을 발휘하려면 뭐 대수회장이랄까 이런 단체들과 힘을 지부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들 같이 참여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 이런 행동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뭐 내년 1월 대수회장은 뭐 예년에 비해서 약간 뭐 후보들도 좀 경쟁력 있고 많이 이제 좀 치열해질 것이라는 좀 예상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에 있었던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 뭐 김세영 회장처럼 이렇게 뭐 감옥을 갈 각오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척결을 내세워서 하는 그런 강경한 대응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강경한 대응이 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회원들을 결집시키고 어쨌든 정부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내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최소한의 것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내년도 1월 그런 대수회장 선거에 이제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장으로 나오시는 분도 진짜 이 회원들이 이런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좀 규제를 덜 받고 또 정부로부터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앞장서서 행동하는 회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제가 좀 뭐 처음 또 이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 Q&A에다 좀 적어주셔도 저희가 궁금한 점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강의 너무 재밌게 저 이거 들었고요. 꽂을까요? 네, 꽂으셔야지 말이 들리세요? 네. 네네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는 네. 처음에 치과계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고, 일단 원장님들, 그럼요. 다행입니다. 네, 네. 원장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 것, Q&A 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 이제 대표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면은, 네. 어, 하나는 이렇게 쭉 보다가, 내가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해야겠구나. 네네. 왜 치과계를 하시다가 반려동물 쪽에 오셨나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건 치과계에서나 수의계에서 똑같이 듣는 질문인데, 사실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수의계에 온 건 아니고, 치과계에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신문사를 하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는데, 사실은 치과계는 신문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치과 쪽이 잘 나가기도 했고 호황기다 보니까 신문이 너무 많이 생겼고 이제 제가 더 이상 거기서 보여줄 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시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수익에 이제 뭐 아는 후배 수의사님도 계시고 해서 이쪽에 시장을 한 1, 2년 전에 이제 창간 전에 한번 와서 시장을 좀 봤는데 이게 방향이 앞으로 치과계가 있었던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사실은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수익에도 치과처럼 이런 뭐 이제 대형화도 되고 뭔가 호황기가 오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사실은 과감하게 수익계로 와서 신문을 창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자료를 봤을 때 하나는 되게 인상적인 하나 본 거는 대형화가 됐다가 다시 소형화가 됐다고 이제 하는 것들 이제 치과 쪽이다 일본 쪽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쭉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대형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들도 많이 생기고 네, 막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대표님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가 일단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라는 거와 이것도 또 이렇게 가다가 소형화로 또 갈까 뭐 네, 약간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게 대형화 네트워크화가 이제 치과 쪽처럼 가고 있는 건 상황은 맞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뭐 이제 치과 쪽을 보자면 다 사실은 이제 뭐 치과 네트워크다 하면 다 얘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병원 이쪽 네트워크는 지금 그렇게 시작된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서로 다 이미 서로 각자 하던 이제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MSO 뭐 차원을 넘어서는 뭐 그런 지원들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MSO 개념의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대가 그때는 또 2000년대였고 치과계는 지금 여기는 202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뭐 여기 IT라던가 이런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네트워크가 이제 초기 상황이지만 치과계 시작할 때와는 이런 그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시대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약간 다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조금 그렇긴 합니다. 똑같이 가서 또 소형화되고 이렇게 될까는 약간 아직 그건 약간 의문이 들고요. 네. 네. 제가 중국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왜 네트워크 병원들이 굉장히 크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위펑하고 몇 군데가 이제 정말 거기에 아니면은 안 될 정도로 막 정말 잡고 가다가 되게 불만들이 점점 조금 쌓이더니 또 이제 흩어지는 또 분위기가 약간 되고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뭐 네트워크가 그렇게 막 대형화된 것 그쵸. 같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아직은 질문이 없으니까 네. 네. 진료비 공개 수가 이제 네. 공개를 한다는 거가 제가 네. 그냥 생각이 아까 제가 이제 중국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게 중국에 들어가면은 뒤에 이제 표에 이제 수가들 쭉 써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네. 했었는데 어 일단 하나는 다른 나라도 혹시 이렇게 공개들을 해서 하는 데들이 있나요? 라는 거 하나랑 진료비가 이렇게 공개됐을 때 과연 동물병원은 그런 진료 이제 뭐지? 이제 프로핏이 더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좀 예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해서요. 우선 다른 나라도 하는지 저도 그거는 알아보진 않아서 네. 그건 네. 제가 대답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또 하나가 이제 진료비 공개 때 이게 이제 아까 주기설처럼 사실은 이제 동물병원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동물병원은 왜 막 홍보를 안 하냐 이런 얘기들 지금 최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동물병원들은 서로 홍보하고 막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치과도 진짜 20년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광고하거나 홍보하면 못하게 하고 이게 지부 차원에서 제약을 가하고 서로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성형이랑 피부 쪽은 엄청나게 홍보를 서로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치과계는 그때는 서로 못하게 눈치 보고 안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성형 피부처럼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거의 서서히 가는 게 아니고요. 본물 터지듯이 한 번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 시간을 두고 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의계가 예전 치과계가 2000년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 안 하고 눈치 보고 서로 못하게, 뭐 못하게까지는 안 하지만 서로 안 하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쪽도 굉장히 홍보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네. 이게 점차적인 거는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확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이 자유시장 체제가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결국엔 이런 지금 이제 의협 쪽이 겪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는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파급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엔 그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네. 듭니다, 사실은. 네. 질문 올리신 거 혹시 거기서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 네. 질문하신 게 치과에서 대형화 호황기 중 살아남은 1인 병원의 공통된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네요. 공통된 특징이요? 대형화 호황기 막 대형화들 되고 음, 있는데, 그래도 네. 대형화되는 병원 중에서도 1인 병원들도 있었고, 그 1인 병원이 잘 그렇죠. 네. 살아남은 어떤 네, 네. 공통적인 특징,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임상을 엄청들 공부를 열심히 요즘 최근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을 거기는 세미나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밤에 뭐 소규모부터 해서 진짜 이 수의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미나가 되게 많은데 우선 임상을 좀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텝 한동안 그런 코디네이터 뭐
확장 상담 역할부터 해서 뭐 이제 진료 보조까지 이게 체계를 제대로 잡고 가세요. 그러니까 수의적으로 아직 거기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시는 1인 병원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쪽에서 치과 쪽이 1인 병원인데도 잘 되는 병원들의 특징은 우선 인상은 뭐 다들 기본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직원 조직 체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프리랜서 무슨 컨설턴트들이 병원 들려서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유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1인 병원이지만 그런 역할 분담이라던가 그 스태프들이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조직 운영을 되게 이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임상만 잘한다고 사실은 병원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인 병원으로 잘 되는 병원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런 직원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그 친구들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 제대로 만드는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얘기를 하니까 저희 뭐 배채널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헬리오 박사님 이제 뭐 네. 경영 세미나들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네. 많이 강조하신 게 계속 스텝들을 어떻게 올거나이즈 해가지고 잘 하시는 거가 되게 굉장히 큰 포인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랑 맞아요. 굉장히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네. 그리고 보험 얘기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고 뭐 거기서 뭐 이제 네. 또 컨트롤을 하니까 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보험이 조금 이제 예전에는 뭐 있었다가도 금방 이게 계속 안 되고 하고 하다가 최근에는 반려동물 보험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펫쇼 전시회 가면은 이제 반려동물 보험들이 다 많이 나와서 광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이쪽 보험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근데 이제 펫 쪽은 이렇게 사보험이잖아요. 그쵸, 사보험. 네. 네. 민간 보험이다 네. 보니까 사실은 환자들의 부담을 없애주지만 병원 원장님 입장에서 뭐 환자가 더 오면은 뭐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보험은 그 보험 가입률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맞아요. 현재. 네. 한 5%, 10%뭐 이런 수준인데, 사실은 이렇게 나라에서 보험을 하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이 된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보험료 다 내잖아요.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거기랑 비교하기에는 네. 아직까지 사보험 이건 되게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좋은 보험료가 그런 보험 상품들이 생겨서 보험 가입률이 뭐 50%까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면은 그쪽 건강보험과 견줄만 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려면은 지금 당장 뭐 1년 뭐 10년 안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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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서 뭐 제품을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물병원도 그렇고 뭔가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어, 아, 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누군지 알겠는데. 네, 답변을 달아주셔서, 네. 네. 이제 뭔가를 하면은 항상, 공정위에 뭔가 이렇게 딱 가면은 다 음, 소비자 편이 돼버려서 결론이 항상 맞아요. 지는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아까 이제, 뭐, 이제 수가도 게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아까 말씀 많은 민원들이 동물병원 이제 뭐, 비싸다. 그게 이제 사람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 건강보험료 내는 건난 생각 안 하고 이제, 네, 네, 자꾸 비교가 맞아요. 돼서, 자꾸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를 뭔가를 했을 때, 항상 공정위는 이제 저쪽이 이제 돼버리니까 해소하고 이제 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협회 차원에서 뭔가를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뭐 음, 말씀하신 대로 네. 니고시에이션도 하고 뭐 했는데 솔직히 사람은
안 되면 파업이라도 하면 의료 대란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동물병원 그러네요. 파업해서 네, 이렇게 될까 지금 이제 고민이 좀 이제 아, 들으면서 좀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보실 때 지금 이제 협회 차원의 대응이나 뭐 정부와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아까 그 이제 법적으로 1인 1개소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쾌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양승조 의원이라는 분이 이 1인 1개소법에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를 했고 이거는 치과뿐만이 아니라 그 척추로 유명한 그 튼튼병원인가 그쪽도 의협 쪽에서도 이 튼튼병원을 이 1인 1개소법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이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법적인 규제, 뭐 국회의원들과의 뭐 로비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거는 좀 이런 규제라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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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대표님 제 말씀 들리시나요? 제가 화면이 이상해져가지고. 아, 됐다. 지금 네. 괜찮아요. 아, 네. 예. 순간 뭐 약간 뭐 이상해서. 네. 아, 네. 네. 일단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 질문 또 올라오신 거가 하나 또 네. 있네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나름 동물병원 편을 드는데요. 제가 어, 나름 동물병원 이제는 편을 드는데요라는 거는 누구한테 얘기하신 걸까요? 저는 수의계 전문 아, 기자이기 뭐, 때문에 물론 수의계 당연히요. 당연히 네. 동물병원을 당연히요. 네. 들어야죠. 아, 뭐 이제, 네. 동물병원 내장 칩으로 통일. 네. 그, 어, 네. 지금, 네. 뭐, 혹시 더 다른 질문 없어요? 제가 또 하나 이제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님 되게 열심히 들으셨나 보다. 그럼요. 너무 재밌게 들었고, 난 더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 저도 왜냐하면은 네. 이거를 사업들 동물병원 원장들과 같이 이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제가 수의사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이제 테크놀로지도 관련돼서 이슈가 이제 아까 플랫폼 이제 얘기하셨고, 네. 이제 아시겠지만 뭐 요즘 너무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동물병원 쪽 가격을 아마 제가 그때 봤었을 때 보니까 이제 영수증들을 모아가지고 그 건당 얼마 줘가지고 그거를 쭉 계속 모으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가격 비교도 만들고 그런 데들 그다음에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산책 앱이던 무슨 앱이던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진료 뭐 건강 좀 약간 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근데 로톡도 그렇고 그 로톡 아까 변호사도 그렇고 직방 그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만참 싸우고 뭐 막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거의 이제 플랫폼 손을 다 들어주는 결론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 가격 비교 사이트들도 이제 이렇게 오픈되고 계속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거 뭐 지금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셨지만 변호사협 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은 지금 다들 이 플랫폼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 동물병원도 피해가긴 어렵지 않을까. 네, 저도 뭐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제가 규제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흐름 같아서, 우선은 뭐 앞서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취업이랑 변호사 단체 협회들이 어떻게 해가고, 이제 결론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제 결과가 뭐 몇 년 후에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전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번 추이를 보고 저희도 좀 대책을 마련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장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대표님께서 너무 답변도 잘해주고 재밌는 내용,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다른 데들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게,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맞아요. 항상 이제 좀 네. 따라가는 분위기니까, 근데, 네. 저쪽이 저런 식으로 봤었구나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네, 되는 것 같네요. 네. 다른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뭐 네. 사담이지만, 옛날에 이런 지금 토론 이런 거 하면서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는 것, 뭐 이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기술 발전하고 뭐 수가 얘기 나오고 이런 데서 병원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할 때 교수님이 답변이 되게 간단했는데 진료를 잘하면 된다.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은, 아, 그러니까, 왜 치과 교수님 뭐 이제 진료, 뭐 세미나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제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그래서 진료, 그 다음에 스텝 교육, 일단 병원이 일단은 네, 잘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으로 갖고, 네, 대처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어, 사실은 수가 문제도 뭐 선택의 문제잖아요. 저도 뭐 싸다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건 누구는 싸서 좋아서 싼 걸 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저는 비싸더라도 퀄리티 있는 진료를 받고 싶다. 네, 그러면 충분히 또 그럴 그걸 것. 선택을 하기 음, 때문에 네, 저수가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네. 음, 네. 그럼 저 대표님 뭐 질문이 따로 없어서 혹시 아, 마무리 네. 혹시 뭐 원장님들께 혹시 멘트를 하시거나 뭔가 해드릴 게 있으실까요? 오늘 이제 마무리 아유, 멘트. 저희, 네, 마무리 멘트. 제가 또 이런 것도 처음 해봐서 너무 떨어가지고, 처음에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원장님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으셨을까 잘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신문 또 매번 보내드리니까 열심히 봐주시고, 또 앞으로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대표님도 오늘,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수고하신 네. 이제, 네, 대표님께 박수 드리고, 네,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네. 그 늦은 시간까지 오늘 저 배채널 통해서 또 이제 함께 세미나 참석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처음 인사드려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배톨로지 저희 그 인공지능 방사선 서비스 진행되는 부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고양이 서비스들 이제 조만간 진행할 또 예정에 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해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원장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